그럼 지금부터 제42회 선임수행자들 위원장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주관하신 전철 이준희 대장님을 인사 말씀. 우리 오늘 발제 모신 이호원 총장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울산 과기원의 총장이 되었고 그전에는 우리 카이스트의 1989년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그다음에 그 종량을 몇 번 하셨나요? 이런 분야에서도 정보 기술 분야, 정보 통신을 하고 정보 기술 분야로 넘어가서 거기에 이 6G 기술의 선구자로 제가 계속 존경을 해옵니다. 5G를 연구할 때 우리 이영훈 총장님은 6G를 아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분야를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훈 총장님하고 저희 과학기술연구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앞서간다. 그래서 일단 기술의 혁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서서 우리 이렇게 인재 양성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요. 잠깐 전에 나눈 말씀으로 울산시하고 그다음에 울산과학원하고도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범적인 그런 협력, 상생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연구 단지도 이런 같은 서로 상생하는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것을 아마 오늘 주제하고 포럼을 통해서 많이 더 느끼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이런 지역 사회가 상생, 특히 연구 중심, 우리는 연구개발 연구소 소통을 해서 같이 과학기술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영훈 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단지의 리더들이 다 모이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영광이죠. 연구단지는 저한테 이제 고향과 같은 데라서 30년 미국에서 살았고 근무했고 때문에 여기가 보니까 좀 좋습니다. 이제 파견은 처음 하고 옵니다. 저희가 이제 울산과기원이 이게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의 언양군에 있습니다. 울산이가 있는데요. 언양입니다. 언양.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에 가가지고 가면서 이제 울산 가면은 생선회를 많이 먹겠구나 그러고 갔더니 회는 하나도 없고 고기만 먹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언양으로 있어가지고 맨날 언양 불고기만 먹고 저희가 울산에서 제일 선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국시대학의 인재 양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 대학에 30년 있으면서 생각했던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학기술인들을 이제 좋은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이제 목표를 크게 잡아가지고 좀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학기술인들을 그러면 항상 하는 비전을 약간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보면은 노벨상이나 필리상의 튜어링상을 수상하는 이제 필리상은 수학 쪽이고요. 튜어링상은 이제 정보과학입니다. 전산 쪽으로. 그래서 이런데 이제도 그게 아직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이제 한 번쯤은 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근처까지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좀 이런 쪽에 수상하는 그런 일들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카데믹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제. 그래서 이게 창업 같은 걸 잘하고 새로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작업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좀 양성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연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연구를 할 때 양극단의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카데믹 액티비티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두 가지 일을 추구하는데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양성을 해야 된다는 인재 양성 목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과학기술이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를 계속 등장을 하는데 2018년, 2019년도에는 우리가 2018년도에 인공지능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면 2016년도에 알파고의 쇼크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거 인공지능이 뭐냐 어떻게 이세돌 부자들 알파고가 이기는가 그것 때문에
온통 인공지능 얘기를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그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19년도에 일본하고 반도체 분쟁이 생기면서 반도체 소제품 장비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바이러스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 시대로 이제 들어가면서 야 이거 우리 바이러스도 자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 21년도 되니까 탄소 중립 이것도 뭐냐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생활하니까 매년 바뀌어가면서 지금 그 국가적인 아젠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입장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이고 사이버 월드에 대한 얘기고요. 코로나 진단 백신에 대해서 바이오 메디컬 테크놀로지이고 탄소 중립은 피지컬 월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만 막 떠들고 있으니까 이 피지컬 월드, 사이버 월드도 알고 피지컬 월드도 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월드는 스트라이크 백, 이게 이제 다시 치고 들어왔다. 엠파이어 스트라이크 백, 제국의 역사라는 그 스타워즈 프로그램이 있었듯이 사이버 세상만이 아니고 피지컬 세상도 있다는 것을 따뜻히 확실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만 놓고 봐도 과학기술에서 뺄 데가 없다. 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요 다음번에 나오는 이슈가 요새 이제 내년도 더 많이 이슈가 나와야 될 게 이제 그 양자 컴퓨터거든요. 양자정보화. 양자정보화도 무리하게 시작해서 정보학으로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넓은 분야를 또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야 되는 이 과학기술 아젠다가 새로 생기고 있는데 그걸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학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상, 화학상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생리의학상 이 세 가지가 이제 과학기술 분야인데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생각하는 대로 그냥 몽땅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만 빼고도 요거는 MD입니다. 메디컬 학교고요. 그래서 한국 빼고는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노벨상 수상자 평균 연령은 7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를 양성하고 싶으면 문제를 일찍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기화연구원에서 IBS에서 65세 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거를 하길래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수상자는 74세 그리고 최근 5년간은 69세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령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듣는 게 뭔가 하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총장 한 분이 그 원로 교수들 몇 분을 영입했는데 70세 이후에 그 중에 3분이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힘들었다. 아주 투자를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발로 있는 과학자들을 일찍 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중에서는 52세에 받으면 이게 뭐 이게 굉장히 빨리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스상, 이거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필리스상인데 이건 올림픽으로 4년에 한 번씩이고요. 그리고 40대 이하만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들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요. 보통 40대 이하 사람들한테서 40대에 가는 게 이제 제일 나이가 많고 30대, 30대, 37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역시 수학의 천재들이지만 몽땅 PhD가 필요합니다. PhD 없이 이거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다 PhD고요. 그 다음에 튜링상입니다. 튜링 어워드는 매년 이제 전산 분야에서 주는데 여기도 보면은 다 이게 박사학위가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튜링상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은 이런 아카데믹한 상을 받는 사람들은 몽땅 박사학위를 가집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가 이런 분야에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우리가 수료를 해야 되고 굉장히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박사 교육을 받고 나와서 연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창업 관련한 거,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쪽에 보면은 뭐 제가 그냥 일론 머스크 요새
뭐 굉장히 얼마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분이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학사, 학사학위를 두개 복수 전공을 공부했는데 그 사이에 창업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회사를 넘겨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설정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물리학 배우고는 크게 도움 안 됐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일찍서부터 이제 미디어 지역정보 제공회사 이런 걸 창업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모델은 대학 교육을 뭐 확실하게 안 받아도 IT 분야 쪽에서 창업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대학 과정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게 있고요. 우리 알파고를 만든 데니스 한서비스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13살까지 체스만 있어요. 체스만 치우다가 그 다음번에 어디 가나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는 또 게임 개발에 참여를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저는 야 이거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 영국이 너무 다르다. 우리나라가 뭐 13살까지 뭐 다른 게임하고 이러던 애가 그 다음번에 그 컴퓨터 배워가지고 게임 개발한다고 하다가 서울대학 갈 수 있느냐 뭐 꿈도 꾸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 시스템이 영국 시스템이 참 좋다는 생각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디오 게임 개발자 또 게임 쪽에 일을 하다가 창업하고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거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좀 나오는데 본인이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대학에 들어가서 인지시장과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딥마인드를 설립해서 이제 알파고를 사용을 해서 공부에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종류의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BTS니 뭐니 이런 어릴 때부터 막 뛰어나는 인재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인재들을 우리 이런 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교육 제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맨날 고민하는 거는 중고등학교는 제 능력 바뀌니까 할 수 없고 대학교 들어와서는 좀 그쪽으로 움직임을 가도록 뭔가 대학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하고 데니스 한서비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성공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모델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학위가 썩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이게 IT 분야에서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고, 반면에 데니스 한서비스는 학위를 필요로 했다. 인공지능이나 신학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이제 창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창업을 하더라도 IT 쪽에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 한 가지 트랙은 학위가 박사학위까지 뭐 필요 없는 게 있고, 하나는 박사학위가 딱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더나를 보면은 기술 창업을 했는데, 이거는 그 MIT 교수하고 하버드 교수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MIT의 교수가 이게 그 화학과 교수인데, 그 약물 전달 물질 하는 게 뭐 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노 코팅을 하는 거예요. 지방을 나노 코팅하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약물을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더나 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또 그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요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게 보면 김범수이나 이혜진 사장 이분들 다 보면은 석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산업공학과 석사 그리고 카이스트 전산학 석사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일하는 데가 삼성 데이터 시스템에서 일을 해가지고 창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창업해서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규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시가총액 3등, 4등을 그대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2등, 3등인데 2등이 SK 하이닉스, 3, 4등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냐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보면은 조금 더 아까 테슬라 창업하신 분 그쪽에서 가까웠습니다. 이건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창업한 것보다는 실무 경험을 좀 쌓아가지고 창업한 거라서 테슬라 창업에 가깝고 제가 이제 이 조경현 교수, 옆에 컴퓨터과학 교수인데 이 조경현 교수를 넣었는데 이게 딥러닝 중에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거의 새로운 구조,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최근에 이제 삼성 호황산 공학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가 85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은데 공학장을 시작했고 이 조경현 교수는 재미납니다. 컴퓨터과학부를 2009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얘기로는 그냥 4년에 졸업 못하고 5년째 헤매고 있는데 알토 대학에 갈 기회가 있어서 알토 대학에 가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경현 교수를 보면은 이 조경현 교수가 카이스트에 계속 있었으면은 저런 실적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된다. 뻗어나가고 한국이 약간 있을 때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전 받아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에서 제일 잘 성장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조경현 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기술인들이 나오는데 여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 두 분은 이제 박사학위 없이 잘하신 분이고 이분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학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그러면 박사를 배출하는 게 하나의 커다란 준비가 되고 그런데 IT 분야나 AI 분야나 사설성 분야에서는 박사학위 없이도 상당히 좋은 기업들을 이루고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 개 다 교육하는 측면에서는 두 개 다 쫓아다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이제 첫 번째는 최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인재를 와줘야 되겠다. 안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학사 교육을 잘해야 되고 대학원 교육을 잘해야 되고 여기 마음 같아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입대자는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영입하려는 거는 우리가 계속 공부들을 해왔는데 항상 요새 의학계열이 최상위에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과학기술인데 그 위가 이제 치과 대학, 의과 대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메가스타디 2021년 정시지원 배치 사고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대, 치대, 수의대가 공과대학이 어디보다도 높습니다. 서울대 기준. 그거를 그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는 약대가 들어옵니다. 약대가 약 1,300명이 정원이라고 합니다. 약대까지 들어오면은 의학계열, 약학계열, 치의계열, 수의계열 하는 게 8,000명 정도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40만 명, 고등학교는 40만 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탑 2% 근처는 그냥 의학, 약학 쪽으로 다 간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계는 3% 바깥에서 이제 모으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탈출 비슷한 똑같습니다. 중도 탈락, 중퇴가에서 20%씩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똑같이 20%씩이고 보통 1, 2, 3학년 전체 걸쳐가지고 합니다. 1학년 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 걸쳐서도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박사과정 2년 차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치과 의사가 되고 약대 가서 또 약사 쪽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연구를 그냥 자연대에서 해도 될 텐데 약대를 가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인재들을 영입하려는 방법을 제가 그냥 몇 개 생각해 봤는데요. 보면은 20대 기술 창업 등을 통한 조기 성공 가능성의 극대화를 좀 우리가 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예체능계에는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BTS가 있고요.
손흥민 축구 선수 아주 뭐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요. 김연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체능계 성공 모델이 우리 과학계로 좀 넘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나 30대 때 기술 창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모델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잘하면은 이제 뭐 그 BTS처럼 막 알아서 다 그냥 부모가 투자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좀 만드는 그 통로를 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수과학자 처우 개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천인대 만인대 사업 뭐 이러면서 엄청난 돈을 주고서 외국에서까지 이제 사람들을 끌어다가 뭐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대우하는 조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IBS 캠퍼스 연구단 사업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IBS의 뭐 그룹장을 하면은 일반 교수보다 뭐 좀 월급이 상당히 위입니다. 특훈 교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우받는 게 특별한 대우는 여기밖에 없고 다른 데는 특별한 대우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게 너무 이렇게 연봉이 평준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국은 반면에 천인대 만인대 하면서 전 세계 인구를 인재들을 과학기술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 모델을 우리가 한번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 중에 10% 이내의 우수과학기술자를 국가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해서 특별 지원을 하고 5년마다 재심사하고 정년연장까지 생각한다. 뭐 이런 시행 기본적으로 좀 깔아서 상당 숫자가 저쪽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시는 분이 IBS 사업단장을 가까운 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MD, PhD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개업하고 있었는데 요새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분들이 의사 친구분들이 개업한 친구분들이 부러워한답니다. 나이도 60도 넘었는데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좋다고. 그래서 역시 이게 연봉이 좀 올라가줘야 그래야지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공계 박사 공급 과잉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매년 약 8,200명의 이공계 박사가 배출되는데 이 중에 25%에서 50%까지가 이제 포스닥 또는 비연구 개발로 이탈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문제는 포스닥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건가 이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포스닥을 좀 너무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교수 랩에서 있는 거는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기관으로 좀 옮겨가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포스닥만 늘어나고 또 전공 문제 하지 못하고 그러면 좋은 인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우수 인재들이 즐기는 학사과정요. 그래서 학사과정 교육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연구중심 대학이 잘 못해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다 연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학사과정 교육을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교육부에서 학사과정 교육을 개혁하려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링크 사업이나 링크 플러스 사업 이런 걸 만들었는데 연구중심 대학은 참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심 대학은 거기 참여하지 못했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새로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공과 학사과정 교육은 오래된 교과목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1은 역학이고 물리 2는 전자기학인데 기계과 가면 또 4대 역학, 건설미학의 4대 역학을 새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번에 전기전자 가면 전자기학을 새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전자에서 가르치는 전자기학하고 1학년 때 배우는 물리 2 전자기학하고 얼만큼 같은가를 봤더니 90% 이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면 애들이 좁니다. 그랬더니 이거 어려워서 2번 배워도 된대. 뭐 이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1학년 때 배웠는데 왜 또 학과에서 가르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물리 교과목 같은 게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배워왔는데 대학교 와서도 저건 몇 번씩 배우면서 학생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분야도 미적분 1을 배우고 미적분 2를 배우고 공업수학 1을 배우고 공업수학 2를 배우고 이런 스타일이 이제 굉장히 세입니다. 이게 보면은 미적분 2가 이제 벡터 캘큘러스입니다. 벡터 캘큘러스고 공업수학 1에서는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수식을 푸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주로 가르치는 형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가? 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미적분으로 1학년, 2학년을 그냥 쫓아가는 그런 형태의 수학교육.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학교육에서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배우려고 그러면 이런 아날로그 수학이 아니고 디지털 수학을 배워야 되고 디지털 수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제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다루는 리니어 엘지브라, 그리고 그 다음번에 확률 통계, 그리고 디스크리트 매스, 이산 수학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전통적인 몇백 년 된 아날로그만 계속 가르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번에 정경 기초교육을 학년별로 실제로 최신 분야에 강한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전기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신호미 시스템이라는 걸 2학년 때 가르치고 디지털 제어를 3학년, 신호 처리를 4학년, 랜덤 신호 처리 석사 1학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쭉 넘어가는데 이게 실제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실제의 신호는 랜덤 신호입니다. 랜덤 신호. 우리가 자연계에서 실제로 음성 신호니 영상 신호니 다 이게 랜덤 신호로 모델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사과정까지는 랜덤 신호를 안 다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게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아직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서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강의 중심의 수동적 교육, 국부 형태 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혁신을 시작하면 혁신적인 교육기관들 해가지고 얘기가 나옵니다. 핀란드의 알토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올린공대, 그리고 미네르바 대학, 그 다음번에 폴란드 에콜 42. 에콜 42는 대학은 아니고요. 이건 컴퓨터를 가르치는 공공학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다 학생 주도의 능동적 교육, 인터넷 기반의 교육 환경, 산업시 협력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연구 중심 대학들도 이런 거를 다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능동적 교육 같은 거, 인터넷 교육 같은 거 이런 계속 도입을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연구 중심 대학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최신 과학기술 교육을 연구 중심 대학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티칭 중심 대학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만 미리 들어가서 인공지능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기술 교육을 할 때 이런 능동적 교육, 인터넷 기반의 교육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연구 중심 대학의 콘텐츠 개발 능력을 우리가 극대화시켜줘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중심 대학에서 모델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IT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여기 보면은 이거 learning by doing. 그래서 학사 교육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learning by doing에서 제일 핵심이 이제 URAB입니다.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ies 프로그램. 그래서 URAB이라고 그러는데 69년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학사과정 학생들이 교수님들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URAB에 참여하면은 학생들은 학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MIT 학사과정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학부생의 90%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면에 우리의 카이스나 유니스나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learning by doing 컨셉트가 우리 연구중심대학에, 특히 우리나라 연구중심대학에 더 들어올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MIT 신입생의 첫 학기는 패스 혹은 노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처음에 들어와서 기초 과목 몇 개를 듣는데 그거 들을 때 과도하게 학생의 신경 안 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 중심 교육, 연구,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제 권장을 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저런 종류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한테 도입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들은 학사 1학년 들어오면 학생들이 갑자기 학점 따는 기계로 변해가지고 미분 적분하면서 계속 옛날 배웠던 거 이렇게 다시 반복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는 그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만 계속 받아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MIT를 보면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도 학사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해서 학사 교육을 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학사 교육을 덜 하면은 그 학생들이 대학원 가서 잘 못하고요. 또 우리가 교육을 더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사 교육을 잘 못하면은 그 좋은 학생들이 또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학사 교육을 못하면은 학사 졸업하고서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모델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 중심 대학의 학사 교육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 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학사 교육 개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는 주로 이제 능동적 교육 프로그램 및 그걸 위한 환경을 구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사업이라든지 링크 플러스 사업을 해서 연구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게 딱 한 가지 문제는 연구 중심 대학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의 지역 대학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설계가 됐고요. 한 개 대학에 한 50억 정도 규모로 매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번에 온라인 공개 강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 글로벌 현장 실습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10년 가까이 되고 있고, 최근에 하는 게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그래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이 협력해서 4차 산업인재를 양성한다. 이거는 기본 아이디어가 이제 AI 같은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으니까 그 지방의 좀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런 개념을 도입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대학 협력기관 지역혁신사, 이건 분야별로 특화대학을 육성하면서 지역 인재를 공동 양성하자.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모든 분야를 하기 힘드니까 특화를 시켜가지고 그 학생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연구 중심 대학은 빠져 있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현장 산업재 현장 학교 지원 사업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능동적 교육 프로그램, 능동적 교육 지원 환경 구축, 산학 협력을 통한 교육, 특히 이제 인턴십에 대한 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 유니스트에서는 이제 목표가 학사과정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최신 주제들을 교육하고 학사 졸업생의 10%가 기술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학사과정 기초 1학년 교육을 근대화시켜야겠다. 제 근대화라는 단어를 굳이 썼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기초를 가르치자 하는 것 때문에 근대화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최신 주제들을 다루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자. 그래서 학사과정 교육 콘텐츠에 최신 주제가 별로 없습니다. 최신 주제를 집어넣자. 그 다음번에 최신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조직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인공지능이라고 그래도 그 주제가 다른 모든 학과에 걸쳐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좀 학사 조직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연구 동아리, 그러니까 능동적인 교육을 위해 연구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같은 거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고, 장기 인턴십 같은 거를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학년 교육에 근대화해서 학사과정 기초교육에 디지털 수학을 포함하고 1학년 2학기의 기초 필수 교과 목표를 선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미산 수학이나 확률 랜덤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학년 교과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에 필수 14과목을 필수 7과목으로 하고 그 선택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 관심에 따라서 아날로그 쪽을 많이 할 사람도 있고 디지털 쪽을 할 사람도 있어서 골라서 할 수 있게 플렉서빌리티를 줬고요. 그리고 1학년 기초교과목들의 일부를 이제 패스 페일 제도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좀 1학년 1학기에는 좀 학점 좀 주지 맙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학점이 B 이상이어야 돼서 패스 페일에서 P자만 쭉쭉 하면은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도 좀 바꿔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강의 수강 부담을 좀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으면 6학점을 뭐 거의 그 영어 강의를 한 번에 2학점씩 3개 학기에 걸쳐서 들어야 돼가지고 그걸 좀 영어 잘하면은 좀 안 들어도 되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걸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카이스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학사 졸업할 때 토익 점수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하는 그 졸업 요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여름에 졸업하는 학생 대상이 한 4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50명이 영어 성적이 안 돼서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졸업 요건 없애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개를 처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2학년, 3학년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설계들은 여기서 올라가서 토픽 올라가지고 그런 설계를 하면서 그냥 곧장 나갈 수 있어서 한 과목 들으면은 그런 설계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의 강의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한 6개, 6개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을 학과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이런 전통적인 학과들이 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년에 생기는 한국인의 융합을 되는 게 생깁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 공과대학, 정보과외, 자연과학대학에 전 학생들이 들어와서 몇 과목 이상의 필수를 듣고 그러면 졸업장에 기존 학과, 과학이, 한국인의 전공, 이 2개가 졸업장에 찍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리고 반도체 쪽도 해보고 헬스케어 또 바이오 쪽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가 저희가 팀장님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동아리들이고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이런 산업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3가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지금 한 80개 이상의 동아리가 되고 각각의 동아리는 학교 4시간에서 5명 정도 있습니다. 제 목표는 200개의 영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벤처기업하고 연결해서 벤처기업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우리 학생들의 멘토로 지금 모셔서 지금 실전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나왔는데 저희가 멘토를 모시면 사례비도 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계속 활동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인턴십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6개월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6개월 나가기 전에 2달 동안 교수님 내에서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6개월 기업체로 파견을 가는데 이게 이 장기 인턴십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건 카이스트에서 처음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 경우 6개월 동안 기업에서 배우냐면 학교에서 4년간 배우냐면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코멘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뉴스를 가져와서 뉴스에서 저희가 해서 어제 제가 무기명 선물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후배들한테 적극 추천한다. 6개월 인턴 나갔다 오는 게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다 적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기업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걸 좀 거기 출연하고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에 보내면은 한 달에
그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보장을 해주는데 제가 취업연이라는 기준 얘기해 보면은 200만 원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앞으로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인턴십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외국인 학생들 뽑아놓고서 인턴십 얘기 나오면 니네는 안 돼.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시설을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공부 교육을 필요하고 학자고등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연구 시험 시설을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실대학의 연구시설들은 몽땅 교수님 위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 공간은 학생들한테 맡겨놓고 사고하기 딱 좋으니까 그거를 좀 슈퍼바이즈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우리 이주진 회장님 좀 말씀드렸는데 PBS 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멘토를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연구를 못하니까 오버헤드를 벌어들이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교수님들이 다 서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제한된 숫자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PBS 물론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고 학교들이 있잖아요. 행동들이 있죠. 이런 알토 대학이나 이제 워터루 대학은 TH 랭킹이 200등에서 250등 저희보다 조금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잘 돼간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갖추고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 개선 사업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BK 사업입니다. 혁신제 개선 사업인데 이게 뭐 지금 4단계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의 한 20년 된 사업인데 이게 대학원 교육 활동화를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대학원 학생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학생들 인건비를 이제 한 20년 이 사업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요새는 이 사업이 상당히 그 약간 좀 수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개인 업무가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를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와서 비계 사업을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정보통신부에서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이라는 시스템 만들기위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이제 앞으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산업공단대학원도 신산업기능과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대학원 교육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저희 학사 교육 개선 노력보다 훨씬 적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대학원 교육은 주로 교수님들 중심의 고대 교육이라서 손댈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IBS가 굉장히 독특한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IBS의 캠퍼스 연구가 외부연구단인데 저희 학교에 캠퍼스 연구가 3개가 있는데 인력 구성이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유니스의 특훈 교수가 IBS의 겸임으로 하면서 연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에 4명의 그룹 리더가 있는데 그분들은 유니스의 교수면서 IBS의 그룹 리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월급을 양쪽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단장의 케이스는 50대 50으로 월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 리더는 6대 4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일반 교수들보다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IBS 겸임이라는 재미난 제도가 있고 이걸 또 이제 연구원 경우에는 IBS 파견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하고 교수하고 학생하고 쫙 섞여서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특별한 대우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요. 저는 이 IBS 제도를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런 제도를 좀 더 확산시키면은 아까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좀 더 이렇게 처음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방향은 분야별 인력수에 맞춘 학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 개인인데 최근에 1.2조에서 2.5조에 2배 올랐다고 2배 올라서 이게 영국에 자꾸 보니까 학과에 더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후배 분량이 더 생기고 있다. 그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경써야 될 건 AI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하고요. 탄소 중립 관련 전문 인력, 항공 건설 전기 이쪽에서가 지속적인 진료가 예상이 됩니다.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 지금보다 전기 사용량이 3배로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3배로 늘어나면 모든 설비가 3배로 드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의 건설을 해야 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는 굉장히 지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분야에는 좀 너무 많다 하는 비판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기간을 단축으로 교육사회 입장을 우리가 자꾸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역대학의 석박사학위 취득 기간은 약 5년이고 폭사는 다른 기간에서 주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좀 긴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폭사도 이제 같은 대학을 갖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도 석박사학위 취득으로 기술창업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취득 후에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러면은 창업하는 게 좋냐 그런데 일부 영국지대학교에서 30% 들고 있더라고요. 박사가 보면 30%는 창업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 전문연구원 대학의 공동연구원을 좀 있고, 아까 IBS와 육산교육 확대를 하고 우리 검토를 주고, 그 다음에 기업체 기술인력 제공을 위한 석박사관을 하기에는 원격으로 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US Innovation Competition Act의 미국 상황을 통해 하원을 내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면은 여하튼 반도체의 AI는 양대 정보화되는 이런 데다가 돈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사이버 안보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심각하다. 소득법이 대학에서 새로운 컴퓨터와 교육을 실수, 이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다 이제 적용되는 문제이고요. 우리도 이런 종류의 법안을 좀 만들면서 좀 인지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영국의 시대를 잘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대대학학과 상위 10대 대학이고 32년, 50년 후에 TH에서 평가하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이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니스로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3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 홍콩광의대하고 홍콩 12대 2개가 이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한 개씩 들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14는 영국인시대학을 굉장히 잘 육성을 해왔다. 그 다음에 TH 월드 랭킹 상위 대학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2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각 나라가 몇 개씩 가지고 있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30% 가지고 있고 52개를 가지고 있고요. 영국이 29개, 그러니까 15%에서 가지고 있고요. 독일이 21개에서 미국하고 독일하면 100개, 99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미국, 영국, 독일이 상위 대학 개수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나라들 추가하면 우리나라가 7등에 갔습니다. 7등에 7개인데 중국하고 한국은 스위스가 같아요. 그래서 보면 스위스가 굉장히 좋은 대학이 많다. 그래서 스위스의 인구는 800만밖에 되지 않거든요. 800만밖에 안 되니까 제가 가 있는 부산은 경남 지역의 인구가 800만입니다. 그런데 부산 일단 경남 지역에서 200이 안에 드는 데가 미국 하나거든요.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같은 인구인데 7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위스 같은 데를 한번 쫓아오겠다 하는 모델을 좀 잡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기술인들과 과학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경제적 성공 모델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열심히 얘기하는 건 과학기술의 BTS 기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 예술가 한문적 성공 모델을 또 발전시켜야 되고 아까 그 분야가 수요에 관한 기술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주제자가 확대되는 일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드리고요. 성과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라는 게 분야를 치료하는 사람이 이것을 예측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되고 성과적인 치료기간을 줄이는 제도를 적용하지. 그 제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저런 거 시키면 새롭지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얻어맞긴 하겠지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IS한테 연구를 좀 확대시킵니다. 그렇게 있죠. 마지막으로 영준시대학은 지식 확산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최신 지식이 계속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콘텐츠 계속 만들어서 그거를 사업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이게 학생들한테 이걸 같은 데를 확산시키는 그런 요구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임 추정위원장 협의회에서 오늘 특별히 또 멀리 울산과기대 이용훈 총장님을 모시고 좋은 주제 발표나 뭐 들으셨을 텐데 제가 발표를 함께 못해서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먼 길 오신 분, 대전시에서 일어난 행사니 또 대전시 부시장으로서 환영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 한 10여 분, 20분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도 해가면서 어쨌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애써왔고 또 앞으로도 애쓸 거로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저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현재 카이스트 안보융합연구원의 초빙 교수로 계신 김인호 소장님이 지금 토론자로 와 계시고, 김인호 소장님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쭉 몸을 닦고 계셔가지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시고요. 지금은 국방연구소 이제 끝나셨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는 떠나신 지 한 3년, 2017년에 끝나셨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국방연구소장을 16년부터 17년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 지금 초빙 교수로 와 계시고요. 그래서 국방부 학회장도 하시고, 대도클럽 회장 현재 여기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근태 기자, 동아사이언스 기자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시지 못할 그런 시급하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라 공개를 안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못 오셔가지고, 우리, 동영상으로 토론을 대체해 주시고, 동아사이언스 담당 국장이시고, 스페이스 코리아, 이거를 지금 한 3년 동안 다 기획을 하고 주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의 정선양 교수님, 우리 경영을 하시지만은 우리 연구개발 쪽,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참여가 많으셔서, 하여튼 이 부분에 좀 특임 분야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한림원의 정혜원 계시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많은 비지팅 프로젝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서를 지금까지 10권 쓰셨는데, 작년에, 경제발전 이론을 해서 독일의 슈음페터의 책을 역저를 하셨고, 더구나 올해는 또 연구개발 경영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책을 2권을 다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책이 600페이지, 500페이지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매년 한 권씩 쓰시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우선 오늘 이용훈 총장님이 발표하신 그런 내용에 연결돼도 좋고, 아니면 우리, 초연결 사회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우리 과학기술에서 인재 부분에, 그런 중요성, 인재 부분의, 양성,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가나다 순으로 해서 우리 김인호 소장님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김인호입니다.
이용훈 총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내준말로 말씀하신 최우수 인재들을 과학기술 분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중심 대학들도 학사과정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총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왜 과학기술 분야로 오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의 두 가지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등학생들이 우러러볼 스타 과학자가 없습니다. 세종대왕 장영실, 우장춘 이후 학생들이 기억할 만한 과학자 이름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2017년 이후 매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를 선정해오고 있지만 솔직히 어느 분들이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렸는지 저도 1년, 2년 지나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더더구나 잘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 와이프 치고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엄마들이 아빠한테 실망해서 아이들을 문과에 보낸다. 이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신분과 연봉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놔둔 채 대학에서 유인책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총장님의 고민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 수상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공계 출신으로 성공한 과학자, 기업가를 찾아 스타를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기억에 남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과학자에게는 걸맞는 예우와 명예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사과정 교육으로 현장형 인재 양성이 가능할까요? 보름 전 조선일보에 게임 회사는 신입사원에게 코딩 과외, 배터리 회사는 물리학 수업 개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서 기초부터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대학 교육에서 가장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65.8%의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연구중심 대학도 학사과정 교육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표현대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학기술자로 키우는 트랙도 필요하지만 리빙랩으로 대표되는 현장 중심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 트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리빙랩 사례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갑천은 매년 비가 많이 오면 인명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상습적인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주부, 또 IT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드론과 CCTV를 이용해서 유성구 어운동 홈플러스 주변의 하천 상태를 상시 촬영할 수 있는 IoT 장치를 고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건노유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얼마 못 가가지고 불법 시설물로 판정되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규제에 걸린 거죠. 참으로 이제 답답한 현실인데요. 그러나 그 대신에 보행교가 그 옆에 설치되었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리빙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ADD 출신이니 국방 분야 교육 시스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4년에 1기 후보생을 선발한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를 아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는 뛰어난 고등학생을 간부 후보생으로 선발해서 3년간 학사과정을 마치게 한 후에 5년간 국방기술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대 후에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기사관 제도는 대학 3학년 중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졸업 후에 ADD를 보내서 3년간 연구개발 현장 업무를 익히고 그리고 전역 후에 사회에 진출하게 하는 경력 단절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기술 창업가 양성이 제도의 주목적인데요. 작년에 1기 사관들이 전역을 했는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마친 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원을 마친 후에 국방 R&D에 계속 종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이제 순기능인데요. 순기능 있는 제도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ADD 근무를 마친 후에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관들을 흡수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대학원을 어딘가에 설치해서 국방 R&D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H4D, Hacking for Defense인데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4D는 미 국방부가 후원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10주 내지 16주 동안 운영되는 대학교 교과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국방부와 정보기관과 함께 미래 위협과 국가안보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매주 토의하고 연구하고 합니다. H4D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제 국가가 맞닥뜨린 국가안보 문제를 직접 접하게 됩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100명 이상의 군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개발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학기 말에 미 국방부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갖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H4D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졸업 후에 국가안보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3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 각 기관이 제출한 과제가 총 359건, 학생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중에 18개의 프로젝트에 실제 펀딩이 이루어지고 9개의 스타트업이 창업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IT 공대에는 아이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내 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MIT 내 아이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총 9개의 민관 제조기관을 출범시켰고 이 9개 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첨단 기술 커뮤니티를 위한 오픈 플랫폼 EDX를 구축해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인재 개발 및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대학 학사과정은 물론 초등학교 전 과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기술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 차세대 리더 양성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미 국방부는 25개 대학 내에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실제 예산을 투입하고 R&D 결과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T 링컨 랩이겠죠.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많은 대학에 군사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R&D보다는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교과목 또한 과학기술보다는 군사안보정책, 전쟁사, 리더십 교육 이런 커리큘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과학기술 전문사관의 전역 후 교육 문제에 대해 언급했듯이 국내 대학에 국방과학기술을 가르치는 이공계 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시간도 딱 지어서 감사하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자원, 국토 좁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발전 모든 배운 것이 우리의 우수한 인재하고 열성적인 학구열 두 가지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자꾸 제도가 앞서서 인재 양성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건 선진국이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우리는 아직은 더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것을 평준화라고 가면서 우수 인재들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훈 총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대학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적인 그다음에 그 더 첨단 기술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점점 못하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저희의 앞으로의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 그 대전에서 이제 그 대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연구개발 혁신 이 부분도 키 포인트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혁신이 훨씬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혁신 제도를 아니면 혁신이란 방침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걸 시행하는 아니 운영하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인재 양성 부분에서 어떻게 그 인재들을 잘 키워가고 그다음에 인재들이 스스로 더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볼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박근태 기자님은 좀 동영상이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요. 우리 정선환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정선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그동안에 뵙고 싶었던 분들, 원장님들 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발제를 맡아주신 이용훈 총장님, 저도 교육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항상 고민하고 또 저도 이제 과학수정책 연구하면 당연히 그 인재, 사회자이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구나. 조금 전에도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실제 또 이렇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추진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대단하시다. 저도 또 많이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게 교육 혁신의 문제인데 교육 혁신을 가지고서 투 트랙을 갖다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이른바 노벨상급 인재를 갖다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문제고 두 번째는 좀 사회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 이른바 저희들 표현으로는 혁신가인데요. 이노베이터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쪽에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인력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저는 좀 보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제가 투 트랙 중에서 저는 노벨상 수상자급 인재도 아니고 또 이쪽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기술 경영이라는 쪽에 융합 분야 쪽에서 인력 양성을 해오니까 융합 교육 측면에서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혁신 하니까 교육 혁신 사실 국가 발전에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제가 내용은 여기 조금 썼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도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이 아니면 또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그 연구 중심 대학들을 보면은 미국 대학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독일 대학도 있고 유럽 대학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사실은 한 1800년대 초에 독일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어릴 때 잘 들어봤던 피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테라는 이 양반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썼죠. 근데 그 책이 사실은 교육 혁신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피테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양반이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1800년대 초에 나폴레옹이 이제 침략을 해오죠. 근데 우리가 독일 역사 아니면 우리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읽어보더라도 독일은 한 번도 다른 민족한테 정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최초로 정복을 당하니까 독일 사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죠. 우리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는가? 그 치욕을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피테가 독일 가장 중요한 거리인 쿠담, 슈트라세, 쿠어피어스텐단 슈트라세에서 강연을 14번 한 걸 갖다 모은 게 독일 국민에게 고함입니다. 레드 안디 도이체나죠. 이걸 갖다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강조한 게
그 당시에 그 치욕이라는 것은 독일의 교육의 문제가 있었다. 이겁니다. 독일의 교육이 그 당시에 굉장히 교육은 잘하고 그랬었지만 그게 사회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른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연구를 통해서 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독일 대학이 상하탑안에 머물러 있었으니 이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굉장히 역설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치욕을 겪고 독일이 강성한 국가로다가 재탄생할 것이다. 재탄생은 아니거든. 그 전에 뭐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 있는 훔볼트라는 영어 훔볼트라는 사람하고 이제 이 손이 맞아가지고 독일 대학을 새롭게 개조를 하죠. 이게 이제 훔볼트 대학인 그 독일의 공대입니다. 독일의 대학은 테크니컬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독일 베를린 공대, 아니면 아헨 공대를 다 유니버시티를 갖다가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오브 아헨,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오브 베를린 이렇게 하죠. 독일의 대학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실용적인 기술, 과학기술을 갖다 육성하고 이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쪽으로 다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독일 대학 완전히 바뀌어나시고 커리큘럼이 다 바뀌고 그래가지고 독일이 이제 강성한 나라가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또 2차 세계대전 때쯤 돼가지고 나치 치하에서 2차 세계대전 전이네요.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이제 그 교육자들이 아니면 연구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이제 미국의 영국 중심대학에 사실은 이제 그 휘테나 훔볼트가 생각했던 그 꽃이 독일로다가 갔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직도 계속 이어져 오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그 교육 혁신은 실질적으로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그게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게 역사가 증명해주고 이것을 우리나라도 꼭 실천하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은 우리나라 연구중심대학의 제일 미션은 제가 생각하기도 아까 말씀하신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노벨상급의 인재를 갖다가 한 축으로다가 잘 육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 해오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융합교육의 문제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가의 문제, 기술 혁신의 문제를 갖다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융합의 시대에서 이제 융합형 인재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T자형 인재, 깊게도 알고 넓게도 알고 한쪽만 깊으면 안 되니까 파이자형 두 개는 깊게 알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브로드 가우시안형 이런 가우시안형이고 브로드 가우시안형을 해가지고 많이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또 말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제가 만든 단어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스페셜티가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저도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군대 용어로 하면 옛날 저희 군대 용어로 하면 주특기가 한 3개 정도 있어야 되죠.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이 분야가 진부화되면은 사실은 좀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의 서로 관련성 있는 주특기는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융합형 인재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저는 기술 경영 쪽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기술 경영학과를 만들어가지고 밀레모트 스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그런 걸 강조를 하면 학생들이 가끔 물어요. 그러면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원장님은 저도 그 당시 제가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실천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는 실천을 했다. 그게 뭐냐? 기술 경영 쪽으로 하면 3개의 우리가 주특기가 있어야 되니까 기술 경영 쪽으로 하면 저는 기술 전략 가지고는 또 안 되죠. 저는 한 3-4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별 전문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글로벌 소사이어티에서 우리 한국만 아는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독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과학술 정책 쪽에 있는 자료 중에 지금도 아마 80%의 자료는 제가 만든 거일 겁니다. 제가 사실 스태피에서 2000년도에 대학으로 갈 때 95%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다들 미국 하는데 저도 미국을 좀 알아야죠. 그래서 미국에 저는 큰 넓은 데 다 모르니까 실리콘밸리는 알아야 되겠다. 제가 제일은 매년 안식년마다 1억 원씩 가족들 띄워놓고 가가지고 버클리 1년간 있었고 버클리 경영대학원,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1년간 있으면서 실리콘밸리 갖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 전문성이 있다. 세 번째, 기술 아니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IT 쪽에 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는 BT,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환경. 하나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두 개 정도는 제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융합형 인재를 커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앰비셔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저희가 생각하기로 융합형 인재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융합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시적 차원의 융합과 거시적 차원의 융합인데, 미시적 차원은 과학기술 분야 간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이 바이오하고 케미스트리, 뭐 아니면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인포마틱스,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인 미시적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카이스트나 오늘 말씀한 연구진 대학에서도 잘하고 있고. 근데 거시적 융합, 즉,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와의 그 거시적인 융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육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총장님 말씀하신 기술 혁신가, 사회를 바꾸는 혁신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건국대학교에 지난 2008년에 밀러 MOT 스쿨, MOT가 이제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학부 기술경영학과,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MBA, MOT MBA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뭐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러한 인재들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런 인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하는 게 아까 인력이 과학기술 분야 쪽으로다가 이제 많이 안 온다고 좋은 인력이 안 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저 강의를 하면서 많이 학부생들한테 어떤 칼럼 하나 보여주는데 뭐 옛날에 뭐 어느 시인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려면 관악을 봐라. 왜? 그 서울대학교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중국을 보면 중국의 미래를 보면은 베이징 대학이 있는데 그쪽을 쳐다봐야 되죠. 그 베이징 대학이 있는데 그쪽에는 뭐가 있는가? 아니면 그 관악산 앞에는 뭐가 있는가?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관악산 앞에는 고시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이징 대학 칭화대 있는 데 앞에는 중간층이 있죠. 그럼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시나 아까 우리 과학술계가 아니고 고시 고등학생들이나 뭐 지금 현재도 아마 졸업하신 분도 고시 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 그다음에 아까 약사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가장 좀 뭐랄까 좀 미래지향적 아마 이거 유튜브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래지향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혁신가라는 이런 사람들, 뭐 기술을 통해서 창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가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병원에 가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처방을 쓰는데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그분들 영어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법조인들, 요즘 뭐 대통령 되신다는 분도 많으십니다만은 법조인들 보면 다 과거지향적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다 과거지향적입니다. 작년에 아니면 예전에 네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아프지. 예전에 네가 뭘 잘못했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혁신가들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가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경제해가지고 이게 대박을 터뜨릴 거야. 이런 인재를 갖다가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를 갖다가 육성하는 게 거시적 융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OT라는 것은 근데 이게 MOT가 이제 기술 경영이다. 뭐 얼핏 이렇게 얘기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 엔지니어를 위한 MB.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기술은 잘하는데 경영은 잘 모르고 뭐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을 실패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다가 기술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경영 때문에 실패하니까 이런 인재를 갖다가 육성을 하는 MOT인데 그러면 엔지니어 말고 사이언티스트들도 내가 실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들어왔는데 화학 아니면 뭐 바이올로지 이런 쪽에 들어왔는데 이게 나하고 좀 안 맞아.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사회 기여를 다른 기여를 하고 싶어. 그래도 그린 환경 단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MOT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PSM, Professional Science Manager. 그러니까 자연과학도들을 위한 MBA 프로그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재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인재들을 갖다가 연구중심대학에서 아까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시는 게 총장님께서 한 30%는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아마 발표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또 석사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실제 제가 이제 기술개혁론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은 창업 쪽에 가르칠 때, 학교에서 과연 또 이게 창업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석사 정도 되면 이게 어필리에이션이 있죠. 자기 대학, 아니면 석사를 가지고 좀 더 어디 가서 뭐 화학연구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쪽에 가가지고 실제 있어서 페어런스 컴퍼니나 오가니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해야 경험도 쌓고 창업에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네트워크 없이 성공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에는 연구중대학이든 아니면 다른 대학들도 학부 때에는 대체적으로다가 좀 기술경영론, 기술과 사회, 아니면 연구개발 경영론, 제가 틀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전략적 기술력 이런 기초 과목 정도는 듣고 실제 사회에 와서 여러 선배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가 그걸 바탕으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또 연구원들 같은 경우,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또 해당 기관에서 여러 가지 개발과 연구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한 30대 초중반 정도에 이렇게 한다면은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창업이라는 게 5%밖에 성공을 못 한다고 보면 95%가 실패를 할 때 이 실패를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운 게 제가 그 사람들이 몸을 담았던 조직입니다. 페어런트죠. 페어런트 오가니제이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체적으로 통계로 보면 성공적인 창업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미드 30대 중반에 그런 네트워크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에서는 뭔가 창업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보다는 창업이나 기술사업화 아니면 과학기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초 지식들을 갖다 많이 가르쳐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말씀 많네요. 이 특성화 대학교나 이런 쪽에서 조금 사회에서 그런 쪽이 이게 아니길 바라는데요. 연구중심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은 일반 종합대학교 사실은 이 연구중심 대학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니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존의 종합대학들이 상당히 경쟁이 돼서 우리 과학기술의 인재 양성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종합대학과 달리 과학기술 중심대학 이런 쪽에서는 인문사회적인 이런 교육이 좀 약하다는 이런 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걸 갖다 운영해왔던 CEO들 저도 많이 만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연구중심대학에서 이 인문사회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총장님께서 토익 그걸 갖다가 졸업 못하면은 졸업을 안 시킨다는데 그거 폐지하시고 인문사회적인 소양 교육 쪽에서 일정 점수를 해서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현 교수님도 워낙 경륜이 깊으시기 때문에 한 말씀이 볼 때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못 할 것 같은데 유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중에 저도 지금 말하는 말씀이 융합인데 융합기술이 지금 우리 이용원 총장님 갖고 오신 탄소중립 융합의 사실은 대표거든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모든 과학기술이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거고 지구의 미래까지 있어서 얘기하는 우리 인문사회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보고요. 그럼 제가 또 가장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자율주행 몽땅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4차 산업도 해가지고 통신, 그다음에 AI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딱 전체 주제로 삼아서 관련된 교육 딱 하면은 그런 게 실질적인 융합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동아사이언스 박근태 국장님 토론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인재양성에 관한 이용훈 총장님의 그 발표 자료는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잘 읽고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새로운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또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서 보면 김민호 소장님과 정승열 교수님 말고 기자로서 초청이 되는 데에는 아마 언론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중심대학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재양성에 관해서 지난 20년간 과학기술 분야를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생각해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2년부터 과기부를 출입하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과기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뜻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인재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소프트 파워이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습 데이터는 아마 인간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포럼을 많이 참석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이런 인재 양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정책 포럼을 옆에서 취재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한국의 인재 양성에 대한 큰 철학이 아직까지 크게 20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기부 때나 중간에 이명박 정부인 그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미래 창조부가 있을 때, 창조과학부가 있을 때,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긴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노벨상 수상자 나 필즈상 수상자를 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과연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수한 연구를 40대 한 이후에 20년에서 30년대 보통 노벨상을 수상하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노벨상을 수상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무리 세상 속도가 빨라지긴 하지만 세상을 바꾸려다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도 결국 성공한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것들이 꼭 성공한 사람들의 역사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용훈 총장님의 께서 소개하신 인물들도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노벨상,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노벨상 수상자로 많이 언급되는 mRNA 백신 개발자는 실패한 과학자 소리를 들었던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딥마인드를 개발한 개발자들은 한 20여 년, 20여 년간 정치돼 있던 인공지능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아무도 연구하려고 안 했던 때 뛰어들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필상 수상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과학이 좋아서, 수학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이분들이 상을 타고 나서야 이분들의 업적이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제가 지난 이런 분들의 결과론적인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스스로 도전 의식이 높고 또 책임감 있게 꾸준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노력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문제, 특히 국가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그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관습을 깨는 분들이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학기술 인재의 어떤 한 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만 해도 사실은 페이팔이라고 하는 앱에서 시작한 많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제조업에 과감히 투자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허사비스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단순하게 그냥 연구에 그치지 않고 사실 세계적인 이벤트, 뭐 바둑이라든가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로 만들어서 사실 인공지능의 붐을 가져왔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달라붙게 해서 인공지능의 현재 그 발전으로 이어오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좀 구체적인 상들을 우리가 좀 가져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근데 좀 보면 인재상 같은 경우를 부를 가진 사람들, 상을 탄 사람들로 좀 많이 착각을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과 부를 가진 사람은 저는 좀 분리해서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 중에는 부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영감을 준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네, 지금 아마 시간이 좀 너무 길어서 중간에서 조금 우리가 줄여본 상태고요. 하여간 우리 이온 그 총장님 그 내용을 보고 아마 우리 서울 기자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 의견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히 좀 다른 분야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재는 과학기술 전체 중요성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우리 언론에 같이 이렇게 좀 혁신 쪽에 동조해 주실, 호응해 주실 그런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플로어에서 좀 이렇게 의견 내실 분이나 질문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네, 우리 한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지으신 분이라 잘 아시는 분이요. 저는 총장님께서 지금 시도하시는 그런 교육 혁신 프로그램들이 정말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된 사례가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어서 다른 대학이나 이런 것으로 좀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다. 아까 그 독일 시민에게 고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우리 교육이 지속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생각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 많이 들고 있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대학은 다른 곳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앞으로 발전될 학문, 새로운 조류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그것을 사회로 어떻게 전파시킬까,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 학사 과정의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다루는 원데이 렉처 시리즈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제가 흥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대학 내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인공지능, 로보틱스 이런 것 때문에 그 국가나 교육 기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업스킬링하고 리스킬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을 대학에서도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원데이 렉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에 있을 때 카이스트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은 연구원들이 카이스트에 가서 그 세미나 같은 거 한 학기를 같이 참가를 하면서 들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만들고 싶었어요.
연구원들을 위해서 코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뭐 몇 명이 듣겠어요, 거기를. 그렇지만 이미 있는 코스에 연구원들이 가서 들으면은 사실은 대학으로서는 큰 부담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가면서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인문학 강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카이스트의 인문학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그 단기 강좌들 같은 것들 가서 듣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를 저희에게 할당을 해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해서 저도 가서 듣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아주 커팅 엣지에 있는 그런 강좌들에 연구원들이 가서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거기 또 현장에서 들은 지식들을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원데이 렉처 시리즈 같은 것이 만약에 있으면은, 사실은 한 학기는 연구원들에게도 조금 부담스러운 기간이거든요. 이 원데이 렉처 또는 원먼스 렉처 시리즈 같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다면, 연구원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고, 뭐 기업에서도 아주 선도적인 기업에서 그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총장님께서 한번 그런 것을 잘 그 메이크오버를 하셔가지고 저희 출연위원들하고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식당은 저희가 또 원데이 렉처 시리즈를 바깥에 다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계신 분들하고 연구소 계신 분들이 오실 수 있게 개방을 해서 그게 금요일 날마다 와서 풀데이 렉처 듣고 뭐 실습 좀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의 비용만 내면은 하실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이번 학기 3과목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했더니 너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고민을 좀 했고요. 그다음 블록체인 하나하고 그다음 번이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원데이 렉처 시리즈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학생뿐 아니고 바깥에 개방을 해서 앞으로는 또 우리 과학고 선생님들한테도 개방하고 그러려고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원데이 렉처 개발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집중식 단기 강좌가 돼가지고 개발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강의 한 학점짜리니까요. 한 달 4번 강의에서 한 학점 준다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 강의 실수에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실수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을 좀 컴펜세이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가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걸 좀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항상 저희 원데이 렉처 시리즈는 특히 지역사회에 좀 오픈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얘기하실 분, 예, 우리 이기 원장님. 네. 지금 그 2020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 보면 뭐 60대, 70대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카이스트에서 우리나라에도 카이스트에 그 연구 실적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카이스트에서만 해도 이렇게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연구 실적이 좋은 분들을 뭐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제도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는지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오래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특훈 교수 제도를 해서 특훈 교수 임명되면은 이제 70대까지 갈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왜 나는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랬죠. 근데 유니스트는 이제 좀 젊은 기간이 돼서 특훈 교수들을 좀 외부에서 영입한 케이스도 꽤 많고 외국에서도 영입하고 그래서 실상은 특훈 교수 제도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훈 교수 제도 같은 게 좀 더 발전하고 숫자도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정년도 더 늘어나고 수입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래서 롤 모델들이 자꾸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확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돼서 저는 숫자가 좀 많아져야 된다. 너무 최소의 숫자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나오면 노벨상 나온 거라면 그란지도 많이 섞이지 않을까. 노벨상과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예, 그래서 하여튼 노벨상이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은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셔서 히트 쳤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모델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나올 찬스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유니스트도 좀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은퇴 안 하시게 붙잡고 있는 게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 원장님. 예, 유니스트가 어쨌든 카이스트를 제외한 특성화대학 중에서는 늦게 출발했지만 하여튼 최근 대학 랭킹을 보면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했고 이렇게 성장한 트랙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디지스트가 한 2년 10개월 있었기 때문에 디지스트가 유니스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카이스트가 벌써 이제 한 50년이 됐고 그동안 카이스트였던 이 성과를 얘기할 때 출연연의 대략 한 25%가 이제 카이스트 출신이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의 또 상당 인력들이 또 카이스트 출신 또 그 이공계 대학 교수들도 상당히 이제 카이스트 출신으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료가 나왔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취약한 게 아마 이제 창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창업도 카이스트 출신들이 한 창업이 몇 조 됐다고 하는 보고는 있었었는데 외국의 MIT라든지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이제 비율이 낮은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추구하는 게 결국은 과기 특성화대학이 기존의 어떤 성공 트랙, 다시 말씀드리면 R&D라든지 교수, 대기업 이런 분보다는 이제 이노베이터로서의 어떤 새로운 신산업의 주역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한 30%를 창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니스트의 목표는 어느 정도를 좀 보고 계신지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유니스트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만약에 타켓을 20%를 둔다 그러면 과연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네, 제가 유니스트 부인에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창업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교수 중에 16%, 52명 교수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호 창업 기업이 이제 클리노믹스라는 기업인데, 교수 창업 기업인데, 그 기업이 작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특례 상장을 해서, 2,500억 가치 상장을 해서, 저희가 발전기금도 상장해 주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팔았더니 돈이 쑥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 쪽이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교수 창업 기업 중에 2개가 내년도에 지금 상장 예정이고, 그 중에 하나는 상장하면 1조 원 기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중기부에서 지금,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학생 창업도 클래스 101이라고 그래서, 그게 교육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 이런 것도 시작해서 교육하는 플랫폼. 학사과정 학생이 창업을 했는데, 그 학생 창업 기업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냥 히트를 쳐서 작년도 매출이 45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공 모델이 지금 유니스트 교수님들, 학생들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교수 창업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2개 기업, 그리고 학생 창업이 또 한
60개 기업 정도 돼서 전체가 112개 기업이 지금 창업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양극단의 인재 양성하고 양극단의 연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 쪽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창업 쪽이 조금 이렇게 교수 창업이나 학생 창업이 카이스트 영성에 비해서 좀 적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도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걸 봤더니, 유니스트는 실험실 창업을 완전히 자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전임 총장님들이 그렇게 해놓으셔서 전 처음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막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교수 창업을 하면은 5년 동안 월급을 다 줍니다. 연봉을 다 주면서 그냥 창업이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그냥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카이스트는 창업하면은 2년 동안은 월급을 다 주는데 그 후서부터는 줄여나가는 시스템이고 조금 더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하시는 분을 위주로 창업 제도가 좀 잘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담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국 결과를 좋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건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냥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트는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고 교수님 얘기하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인적, 물적, 경제 규모 면에서는 35시 클럽에 7번째로 가입했고, 실제로 이태리보다 1년 GDP가 앞서기 때문에 세계 6위다 하는 정도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이게 경제 규모, 또 인적 우수함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적이, 또 한강의 기적도 이뤄냈고, 실험 기자재도 충분히 할 정도로 R&D도 비율도 높고. 그래서 이제 노벨 과학상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노벨 과학상을 이제 계속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노벨 과학상 발표가 되고 그러는데, IBS도 이제 설립된 지도 상당히 됐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노벨 과학상이 나와야 하는 건데, 못 나오고 하는 거에 가장 우리의 취약점,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국제사회 또는 자문, 그러한 노벨 수상자의 자문이라든지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시권 내에 주는 몇 년 내에 노벨상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봐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노벨 과학상을 수상 못하게 그 취약점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완상 어떤 건지 좀 총장님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10년 전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일할 때 노벨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이제 저희 연구 잘하시는 관련 분야 교수님들을 모시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총장할 때였는데, 그랬더니, 노벨상 받기 위해서 토픽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안 풀린 문제들은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안 풀린 문제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논문 하나도 안 나오고, 일생 동안 헛수고할 찬스가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벨상을 위한 문제를 찾아서 풀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저희 요새 연구자들 중에 매년 좀 노벨상 수상자 후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좀 연구를 해나가실 수 있게 우리가 좀 배려를 좀 잘 해드리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해주시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 우리 총장님의 포부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거기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매년 국가적인 과학기술 아젠다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표 중에서 보면은 학사과정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최신 주제들을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아젠다가 변하는데 과연 기존 교수 중에 그 새로운 학문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패컬티가 이렇게 많은지 이게 좀 퀘스천이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 빨리 커리큘럼을 개발하는지 그게 하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석박사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그러니까 석박사 교육은 좋은 인력 양성이 그 목적인 것 같은데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석박사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했거든요. 과연 그 단축된 기간 동안에 그 좋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조금 좀 퀘스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세요? 첫 번째 질문은 그 매년 그 국가적 아젠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중심대학의 총장의 역할 중에 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찾아가는 거다, 과학기술 쪽에.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1, 2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카이스트 경우는, 저희가 인공지능 쪽은, 다른 기관들보다 5년에서 10년 먼저 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2016년보다 10년, 2008년 정도에 우리가 인공지능 쪽을 키우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카이스트가 인공지능의 이쪽 랭킹이 세계 5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느 분야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뜰 건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게 필요한데, 저희 같은 이제 탄소 중립까지는 잘 따라가는데, 요 다음이 뭘까, 이제 고민이 많고요. 저희가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정보학 하시는 분을 물리과에 한 분 모셨거든요. 박사학위 그쪽으로 하시는 걸.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준비를 살살 해서 시작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항상 세 분야에 대해서 한 분만 모시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분만 모시면 기존 분들이 배워가면서 이렇게 움직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분을 못 모시면은 굉장히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투자를 좀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취득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 박사학위 가는 제 제자를 봤더니, 석박사 과정 5년 동안 모든 장학금을 보장을 받고 가서 5년 내에 끝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과기원이 6년이 기본이고 6년보다 늘어지는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가 병역 특례 제도에 의존해가지고 지금은 우리의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이는데 병역 특례 제도가 더 계속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대학하고 1대1 경쟁이 또 벌어질 거고, 벌어질 때에는 미국 대학 가면 5년에 끝나고 우리한테는 6년 내지 7년 걸린다고 그러면 그냥 곧장 경쟁에서 밀리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우리 대충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연구 중심 대학의 스탠다드를 우리가 적당히 따라가주는 그런 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 논의할 게 많으신 모양인데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또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연구 중심 대학이나 우리 출연연이나 거의 공통점이 우수한 인력 확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확보와 양성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우리 같이 서로 소통해서 좋은 방법, 그다음에 좋은 정책을 찾고 그다음에 제안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장시간에 걸쳐 2시간 20분에 걸쳐서 우리 아주 중요한 인력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가졌습니다. 오늘 42회 우리 정책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